1번에 5번, 2번 5번, 3번 1번, 4번 5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7번 2번,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뭐 다 틀렸지? 안 바꿨으면 맞은 개수 확인. 뭐가 어려운데? 맞은 개수 확인. 안 바꿨으면 되는데. 자, 예준이 몇 개? 영빈이, 3, 구민, 6, 이준이, 시우. 6. 왜 바꿨지? 저 8을 9를 왜 틀렸지? 자, 또 막 역학한 지 오래되니까 막 까먹죠. 그래서 까먹을까봐 중간중간 이렇게 테스트 계속 볼 거예요. 자, 1번, 2번 중에 제가 해야 되는 거. 1번. 4번. 자, 1번, 2번 중에서 1번 하면 돼요. 2번은 되겠어요? 2번 괜찮아요. 네. 자, 꼬매나 1번은요. 옆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놨어요? 예. 그거 안 그리고 이 문제 안 풀리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놔야 풀 수 있다. 100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머릿속에 새겨둬야 되는 건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가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제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는 호진쌤이 문제 낸 거고 호진쌤이 여기 문제나 문제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걸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시면요. 시간 똑같이 잘라 0, 4, 8이야. 자, 근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속도 변화량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 4초까지는 등가속도 우동이야. 총 속도 변화가 4초 동안은 12만큼 증가하니까 여기가 10이야. 그 다음에 4초부터 8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6이지. 네. 됐어. 4, 4, 1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죠. 얼마만큼 내려오니? 4만큼 내려오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안 그려놓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1초의 속도가 4씩 줄어야 되니까 12가 다 줄어 0이 되려면 3초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초 지나 7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플러스인 요 방향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면 요만큼은 뒤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7초 동안 앞으로 갑니다. 7초 동안 앞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앞으로 가냐면 42m만큼 앞으로 가요. 그리고 7초에서 8초 동안은 2m만큼 백해서 돌아와요. 되겠니? 그래서 0에서 8초 동안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7초일 때 한 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자동차의 속도 12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초일 때까지 자동차가 출발점으로부터 자, 몇 미터 지점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40m 앞에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뭐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3번부터 7번까지 질문. 4번이요. 4번만? 맞아요. 자, 4번 보시면 기차인데요. 앞에 엔진이 있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객차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얘는 힘이 없어요. 객차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끌고 가는 만큼 끌려가겠죠. 자, 근데
얘는요. 맨 처음에 출발해서 V의 속도로 등속도로 가고 있어요. 출발해서 V 속도가 되면 그 속도로 등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여기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관차는 그냥 갈 거고 객차는 더 이상 끄는 힘이 없고 바닥에 마찰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멈췄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기관차가 끌 때도요. 기관차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마찰력이 있지만 처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관차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그쵸? 앞에서 끄는 힘이 100인데 마찰력이 20이야. 그러면 R자임이 오른쪽으로 80 작용하니까 앞으로 끌려가겠죠. 그랬다가 등속이 되면 기관차가 끄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서 속도 변화가 없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줄이 끊어지면 앞에서 끄는 F라는 힘은 없고 마찰력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지? 이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보시면 0에서 T1까지는요. 0에서 T1초까지는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힘의 크기는 객차에 작용할 마찰력의 크기보다 크니까 그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속도 빨라져요. 이런 얘기고. 두 번째, T1에서 T2까지는 R자임이 0이어야 되니까 받는 합력이 0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T2에서 T3까지는 객차가 받는 합력의 방향은 객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줄어요. 되겠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하십시오. 넘기죠. 자, 8, 9, 10에서 질문. 8, 9. 8, 9, 10. 자, 8번, 9번, 10번 다 하면 돼요. 자, 8번 문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 두 개 있었는데 뭐 있을까요? SO1과 S2의 넓이는 같으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읽으셔야 되는 거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이 같아요? 그 면적이 뭔데요? 충격량이죠. 충격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예. 근데 얘네들은 맨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건데 처음 운동량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인데 그게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야구공하고 테니스공이. 그래서 야구공하고요 테니스공에 나중 운동량에 해당되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로 읽으셔야 되는 거 아까 분미가 얘기한 것처럼 야구공과 테니스공에 뭐가 달라? 질량 달라. 누가 더 무거워? 야구공이 더 무거우니까 야구공의 질량을 EM이라고 하면 속도가 V라고 하면 얘는 E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도 EMV지. 근데 얘는 질량을 M이라고 볼 거야. 얘가 더 무겁다고 그랬으니까. 됐어? 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여야 되니? 2V여야죠. 그래야 EMV가 되는 거죠. 둘의 운동량 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둘의 운동량이 똑같이 EMV이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아이의 속력은 작아야 되고 가벼운 아이의 속력은 커야 되죠. 그래야 운동량이 같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힘은 너네 있어야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충돌을 하는 동안 야구공과 테니스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충돌 후의 속력은 테니스공이 야구공보다 작다? 아니요, 테니스공이 커요. 자, 디귿,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 나중 운동량의 크기 이조차도 같아야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리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2kg짜리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줘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옆에 있는 그래프 잘 보시면 힘거리 그래프예요. 힘, 거리 그래프예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면적은 한 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0초에서 2초까지, 2초에서 3초까지, 그리고 여기에 힘이 25N이니까
2초 동안 한 일은 25줄이고요. 2초부터 3초까지 한 일도 25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0에서 2m까지 가는데 0에서 2m까지 가는 동안 한 일과 2m에서 3m 동안 가는 동안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면적이 같으니까. 그리고 니은 2m 이동했을 때 그럼 속력 얼마야? 라고 하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내가 2m 밀고 가면서 이 물체한테 25줄의 일을 해줬으니까 이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면 운동 에너지 생겨. 그래서 2초 지난 후에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25가 나와야 돼. 그러니 이 물체에 2초 2m 갔을 때 속력이 5가 돼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1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의 10배냐라고 했는데 보면 1m 이동하면 요거야.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2m 이동했을 때 이 넓이에 비해 1m 이동했을 때 이 넓이는 몇 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이 25면 1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은 4분의 25줄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근데 3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은 이거다 더한 값이니까 얼마? 5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8배를 곱하면 얘 나오는 건데 이상할 수 없는데. 네. 니은은 2a의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으로 풀면 안 되나요? 네? 그 9번의 니은은 2as는 v제곱 빼기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네, 그걸 구했는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는 0. 예, 네. 그리고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2분의 25 2분의 25. 예. 2분의 25. 그리고 이동거리 얼마? 2m 2m. 그러면 오르트가 그러면은요 얼마 나옵니까? V가 오르트가 5루트 2가 5루트 2가 나오죠.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 힘이 알자 힘인지를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조건이죠. 얘는 반드시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었어야 돼요? 등가속도인데 등가속도가 되려면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요. 그럼 힘의 크기 같습니까 지금? 아, 어떻게 등가속도를 풀 생각을 해요?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는데 등가속도일 수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죠? 네, 생각은 좋았는데 이걸로 풀 수 없어요. 그것도 경험이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가죠. 그림은 한쪽 끝에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을 한쪽 끝에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원래 위치 5점이고요. 여기로부터 얘 i를 늘려서 a만큼 늘린 이 위치에 갖다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위치를 가라고 하면 이 점에서는 물체가 탄성 에너지밖에 안 가지고 있어.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 a 제곱이라고요. 이 탄성 에너지가 곧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마찰 없으니까.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 전체 늘어난 길이의 절반 지나갈 때, 이 순간에 왔을 때 여기를 나라고 하자. 자, 이 나지점에 왔을 때도요.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때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에다가요.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에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늘어난 길이가 2분의 1 A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1 A 제곱이 탄성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는 거 8분의 1 K A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 8분의 3 K A 제곱의 크기를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1분의 1 K A 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너네가 한 번 한다고 다 이해한다고 선생님이 생각 안 하니까 이거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바퀴 다 돌리고 역학 다 돌리고 지금 막 선생님하고 열 파트 하면서 파동도 들어오고 이제 뭐 전기 파트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금방 또 까먹을까봐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주구장창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하고 8번째 수업하셨더라고요. 8번 하셨더라고요. 8번 수업하고 오늘이 9번째인데 그거 해서 물리원을 완벽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얘기하면 수학 월수금 그래서 3주 수업하고밖에 안 돼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주구장창 반복하는 것밖에 없고요. 지금 배운 거 얼마 안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해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제 역학이 아니고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부터 잘 잡아내셔도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어? 근데 보면은 너네 꼭 해줘야 되는 거. 아, 그러면은 우리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오늘도 쉬고 다음번에도 쉬고 그러면 계속 그냥 밑에 바닥에 있는 거야. 알겠어? 집에 가서 오늘부터 틀린 거 반복해야 돼. 알겠어? 이거 꼭 다시 풀어보고 교재 설명하는 것들 중에 오늘 반드시 다시 풀어야 돼. 됐어? 선행은 예습할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대신에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그게 내 실력이 된다. 복습 철저히 하자. 자, 펴. 선생님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거밖에 해줄 수 없어. 자. 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준한테 달라고 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냐면 31페이지까지. 숙제 좀 보자. 이준수 숙제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있어요? 넘겨보세요. 부장하느라 못했어요. 어디까지 있어? 본인. 내가 정말 학부모와 상담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우리요, 너네 수학 심야 이제 안 하죠? 네. 당분간은 안 해요. 당분간은 안 하죠? 5월 달은 안 하신다고. 우리 다음 주는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심야를 못 하고요. 다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됐어? 물리 심야 합시다. 너네 무슨 요일 나와? 네, 화목토. 화목토. 그러면 목요일 날 매주 하자. 다다음 주부터. 알겠지? 다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 매주 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너네는 가요? 목요일 날 심야. 뭐 심야 어디로 해? 당연히 지역 명당이지. 너네는 일요일 날 일찍 오고. 알겠어? 근데 너네도 너 심야 하던데 네. 무슨 요일 하냐? 저 숙제 안 아 근데 저희가 진도가 원래보다 빨리 나가서 원래 정기평가 전에 한 두 단원 많이 단원이 원래 남아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이상이 져가지고 진도를 정기평가 전에 다 나가야 돼가지고. 자, 어쨌든 너네는 다음 주부터 몇 시에 오라 그랬어? 12시 30분 빨리. 7시에 오라 그랬어. 그래서 30분 일찍 오는 거야. 너네들은. 네. 너네들은 심야에 만나고 그런 얘기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숙제해왔던 내용들 지금 테스트 보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속도 내서 할 테니까 꼬맹아 수업 시간에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핸드폰 볼 것도 아니고. 됐니? 자, 이 시간에는 물리 생각만 하시고 물리에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력이 결국은 성적이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뭐냐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었죠. 자, 우리 알아요.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들어있고 바깥쪽에 전자 있다는 거.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거 몰랐어. 그래서 하나하나 발견해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야? 전자. 그렇죠. 가장 먼저 첫 번째 발견된 게 전자를 발견한 건데요. 전자 발견한 사람이 누구? 톰슨.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 발견할 때 음극선 실험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발견해? 원자핵. 네, 그 다음에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에 누가 해? 러더퍼드가 해. 그 러더퍼드가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을 우리는 알파이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고, 이 알파이자 산란 실험 끝나고 나서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성자와 중성자 발견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원자 구조 알아냈어. 근데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보어. 네, 보어. 자, 보어는요, 뭘 보고 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냐면 선 스펙트럼.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없었던 전자 껍질 개념을 도입하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가 반드시 뭐해? 불연속적이야. 여기 에너지가 1이면 여기 에너지는 얼마? 2가 아니고 4. 여기는 얼마? 9. 이렇게 에너지가 뚝뚝뚝 끊어져 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뭐하다고요?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불연속적인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가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되고? 흡수.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되니까? 방출하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무슨 스펙트럼이 생겨? 선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이 생겨? 올라갈 때는 흡수 스펙트럼. 내려올 때는 무슨 스펙트럼 생겨? 방출 스펙트럼. 그럼 너네가 얘기하는 선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을 얘기해? 아니요,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아래로 내려올 때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 방출된 빛이 선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야. 그 차이 때문에 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보어야. 됐어? 자, 그러면서 보어는 각각의 전자 껍질이 가져야 되는 에너지 값을 구하는 식도 알려줬어. 에너지 값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제곱분의 k죠. 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가장 윗껍질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이기 때문이야? 이게 0이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껍질의 에너지 값이 무슨 값을 가지고 있다? 맞아. 이렇게 되어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 차이만큼 벌리다 보니까 윗껍질로 갈수록 간격이 뭐 해줘야 돼? 좁아져야 돼. 윗껍질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게끔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있어. 그랬을 때 전자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 기억나니? 무슨 광선? 아니요? 레이만 라인. 아니요? 무슨 광선? 자외선. 자외선을 방출하면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 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자외선 방출한다는 걸 관찰한 과학자가 라이먼이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얘가 방출하는 광선은 가시광선이고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발머.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이거 뭐야? 적외선. 이거 발견한 사람이 바시엠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는 뭐가 생겨? 전기력이 생겨. 그 전기력 구하는 식이 불러 R제곱분의 크로 전기력 구할 수 있어. 되겠어?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자, 그 중에서요. 채점 다 하셨으니까 24, 25페이지에서 질문. 24, 25에서 질문. 여기 괜찮아? 할만해? 확실한 거 맞아? 네. 넘길게. 26, 27 질문. 4번에 디귿을 4번이요.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수소기체 방정 간에 가열된 수소. 자, 꼬맹아.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과 같이 뜨거운 천체가 방출할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뜨거운 천체 옆에 있는 저온의 기체가 이 햇빛을 흡수하면 얘가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됐어? 자, 저온의 기체가 햇빛을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고온의 기체가, 뜨거워진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우주에는 기체가 없지 않아요? 네? 안 들려. 뭐라고요? 우주에는 기체가 없지 않나요? 태양 주변이 기체잖아요. 태양은 가스덩어리잖아요. 아 그럼 네. 네. 되겠죠? 자, 그래서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가열된 수소다 밑줄. 이 새끼 열나 뜨거운 기체야. 가열된 수소기체에서 방출된 빛을 분광기로 보면 뜨거운 기체에서 방출하는 건 방출 스펙트럼 나와. 그 방출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기억 보시면 분광기로 관찰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 맞고요. 니은 분광기를 이용하면 맨눈으로 라이먼 계열을 관찰할 수 있냐? 그럼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렇죠. 내 눈에 자외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은 관찰할 수 없어. 내 눈으로. 됐죠? 나는 발모 계열만 볼 수 있어. 자, 디귿 보시면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 밑줄.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 뜻이야. 됐어? 그래서 나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걸 배울 거야. 됐니? 대학에 가면 그 양자역학이라는 건 불연속적으로 결정된 값들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되겠어?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을 도입한 원인이야. 되겠어? 전자들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라서 선 스펙트럼 나타난다. 됐니? 이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7번. 7, 8번 볼게요. 다음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때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이렇게 구해 라고 얘는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자가 가장 아래 껍질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발모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발모 계열은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두 번째 파발 두 번째 두 번째 껍질의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세 번째 껍질보다 위에서 내려올 두 번째 껍질보다 위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 됐어.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발모 계열 방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맞습니까? 네. 네. 자, 발모 계열의 선 스펙트럼 중에 파장이 가장 긴 밑줄.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꼬맹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니? 그렇죠. 작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쓰세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고 다섯 번째 껍질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애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애는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를 얘기하니까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내려와야 돼? 3에서 그렇죠.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다른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애보다 에너지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파장은 제일 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발모 계열에서 선 스펙트럼 중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의 크기 얼마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만데? 거기 에너지 구하는 식 나왔지. 마이너스 9분의 2제곱.
됐어. 두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얼마인데 마이너스 4분의 2제로. 그러면 윗껍질에서 아래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는 얼마인데? 라고 하면 절대값으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그냥 빼면 돼요. 절대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돼. 그러니까 4분의 2제로에서 얼마? 9분의 2제로 빼면 되니까 36분의 얼마? 5제로. 되겠어?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자, 근데 이거는 우리 뭐 계산한 거야? 에너지 계산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 계산해달래? 파장. 되겠니? 자, 그러면 꼬맹아,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에너지는 HF. 됐어? 이건 나중에 파동하면서 다시 해줄 건데. 자, 집중해서 시우야. 파동의 에너지에서 에너지는 HF 계산해. H는 플랑크 상수고 F는 진동수야. 우리 파동 파트 할 때 할 거야. 근데 이 진동수, 광속은 F 남다야. 지금은 그냥 듣는 수밖에 없어. 이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파동에서 할 거라서.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파동을 다 배우고 가서 이게 익숙한데 우린 처음이니까. 자, 근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어요.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수 자리에다가 꼬맹아 이거 대입해봐. 그러면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 결국은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니까 파장 람다는 2분의 HC로 계산하면 돼. 요거 써놔. 2분의 HC로 계산하면 돼.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한 2는 얘야. 됐어. 그래서 대입하면 520분의 36HC가 이때 방출하는 파장의 길입니다. 됐어. 이때 방출하는 파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은은 맞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디귿 보시면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밑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 뭐라고 해석하면 돼? 에너지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로 해석해야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기억해두세요. 꼬맹아, 구민아, 에너지는 HF니까 H는 상수값이잖아.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야. 됐어?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큰 거고 파장이 크면 에너지 작은 거야. 알겠어? 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이거 맨날 헷갈려. 너네는 머릿속에 넣어야죠. 1%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드세요. 자, 그래서 발머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크다는 건 가장 윗껍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로. 그러니까 뭐 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가 발머 계열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크겠죠. 자,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큰 애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이 아니고 고쳐. 무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의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림은 밑줄 쳐. 라이먼 계열. 몇 번째 껍질로? 첫 번째. 첫 번째 껍질. 됐어. 라발파. 기억나니? 라발파. 라이먼은 첫 번째 껍질이야. 자, 첫 번째 껍질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순서대로 밑줄 쳐. 파장이 길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데 꼬매가 파장이 길어야 돼.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작다. 정신 차려라. 됐어?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 습관 된다. 이거 엄청 나쁜 습관이야. 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 중에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야. 됐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가 파장이 제일 커.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긴 애가 누구야?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얘가 파장이 제일 길어. 맞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잖아. 되겠죠? 그래서 파장은 1번이 가장 깁니다. 2번이고 3번이고 4번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나타낸 건데 그 중에 위에 있는 숫자가 파장의 길이인 거 아시죠? 그러니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게 남다 뭐야? 네. 그래서 남다 A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A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남다 B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남다 C는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고 있는 라이먼 계열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번지수 써놓고 문제 풀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남다 A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인 궤도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니? 아니요. 남다 A는 두 번째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남다 A 대 남다 C의 파장의 길이 비율은, 그래서 얘네들의 파장의 길이 비율은 그랬어요. 그럼 꼬맹아, 파장의 길이 비율은 에너지 비율과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해서 반비례하면 돼요. 자, 에너지요. 여러분들 아까 보시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1분의 K. 그쵸?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요. 마이너스 4분의 K.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요. 마이너스 9분의 K. 됐어. 자, 그랬을 때 A는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 거니까 빼면 얼마? 4분의 3K. 네. 자, 우리 K 날릴게요. 4분의 3.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요. 차이 얼마? 36분. 네.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요. 얼마? 9분의 8입니다. 그래서 A 대 B의 에너지의 비율은 얼마냐면 얘기해 주세요. 얼마? 이거 대 이거의 에너지의 비율. 27대 30. 27대 30. 그래서 이것과 반비례한 게 파장 비율. 맞냐? 그러니까 파장의 비율이 얼마? 32대 27. 이렇게 갑니다. 되겠어? 5대 4 이런 거 아니야. 응? 저 9분의 30이라고 적혀있는 건가요? 32대 27이 5분의 4야? 아니 5대 4야? 아니 9분의 8을 제가 봤어요. 이거 4분의 3, 이거 9분의 8. 네. 그러면은 27대 32인 거 맞아? 네. 27대 32. 27대 32는 약분 안 되지? 네. 그러면 32대 27인데 파장의 길이 비율이 32대 27인데 혼자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하든 말든 간에 답이 오는데요. 자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파장 구하는 식을 얘는 별도로 줬어요. 거기 보여요? 파장 구하는 식 별도로 줬죠. 네, 그 식에다 넣어보죠. 에너지를 역수하지 말고 그 식에다 넣어보죠. 얘는 자기만의 식을 줬네요. 자 보시면요. 라이먼 계열에서의 파장의 남다른 다음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꼬맹아 두 번째 껍질의 파장은 어떻게 돼요? 저거 3분의 4, R. 4분의 3R? 네. 네. 두 번째 껍질의 파장분의 1은 4분의 3R이니까 파장은 얼마? 얼마? 3R분의 4. 이죠?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요? 8분의 9, 8R분의 아니 9분의 8R. 어? 9분의 8R. 9분의 8R이니까 세 번째 껍질의 파장은 얼마? 8R분의 9요. 똑같은데요? 아, 선생님 이거 네 번째 껍질인데요. 도와드릴게요. 네. A 대 C. 아, A 대 C였어. A 선생님 대 시간 C가. 보여도 맞아. 빨리 보지 않을래? 노인네가 다시 해야지.
이렇게 구하는 게 낯설어서요. 그러면 아까처럼 구해도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거요. A 대 C의 파장의 비율 구하는 거래요. 미안. A 대 C 네 번째 껍질이요.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냐? 마이너스 16분의 K다. 그러면요. 자, 우리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요. 얼마? 4분의 3K. 그렇죠? 네. 그 다음에 C는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옵니다. 얼마? 16분의 15K. 맞니? 네. 이게 에너지의 비율. 자, 그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면? 4대 5. 4대 5. 이 에너지를 역수하면 파장 비율. 맞아? 그럼 파장 비율이 몇 대 몇이니? 5대 4. 네요. 네,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파장이 남다비인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요. 네, 라고 했는데 아까 기억나요? 에너지 구하는 시 HF F에다가 남다분의 C 집어넣으니까 뭐야? 남다분의 HC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죠? 네. 그 중에서 남다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구할 거야. 예. 자, 몇 번째 껍질이요? 두 번째. 두 아니 세 번- 번째에서 한 번째로. 자, B니까 얘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자.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에너지 얼마 방출? 얼마 팔. 방출? 8.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에너지는 9분의 8K만큼 방출. 맞아? 그럼 파장은요? 8분의 에너지가 9분의 8K니까. 그래서 네.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9분의 8K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장이 남다 B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니? 남다 B. B니까. 근데 여기서는 K를 R로 줬어. K를 R로 줬어요? 네, 틀리네요. K 대신에 R로 집어넣어야 되네. 예. 그러면은 이걸로 쓸 수 없네. 거기 있는 얘로 써야 되네. 에이씨. 자, 남다 B요. 남다 B는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8분의 껍질? 9요. 세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첫 번째 껍질. 그럼 거기 세 번째 껍질 집어넣으면 뭐야? 8분의 9. 8R분의 9. 얘는 첫 번째 껍질은 아니 그 전체 계산한 값이 8분의 전체 계산한 값이 8R분의 9가 남답이야? 네. 요거야. 자, 그래서 파장이 이만큼의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남다분의 HC니까 여기다가 얘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9분의 8HCl 이렇게 되죠. 알겠어? 네. 하겠냐? 예. 이런 얘기. 그래서 4분의 3이 아니고 9분의 8로 바꿔야 되겠다. 자, 넘어가죠. 마지막. 네. 화장실 갔다 오면 될까요? 빨리 갔다 와. 9번부터 12번까지. 9번부터 12번까지. 없어? 아, 여기는 할 만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32페이지부터요. 반도체 끝내드릴게요. 32페이지부터 반도체 68페이지까지 끝내드릴게요. 됐어? 필요한 거 메모하시면 됩니다. 오늘 반도체를 끝내죠. 원자 구조 됐으니까. 비저항은 그냥 상수예요. 응? 비저항은 맞아요. 상수예요. 저항의 크기, 각각의 물질 마치 비열처럼. 네. 자, 너네들도 화장실 갔다 오서는 빨리 갔다 와.
쉬우면 바로 할게요. 그래요.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언제가?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가는 거야. 네. 수목금? 어디로 가? 미리네. 미리네? 뭘 미리네? 미리네로 간다는데요? 미리네가 지명해. 예, 그런 것 같아요. 지명이 특이하네. 아, 돈 미리 내란 얘기지. 어? 돈 빨리 내 이런 뜻이야. 자, 볼게요. 자, 32페이지부터 오늘 68페이지까지 숙제니까 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진도를 쭉 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선생님이랑 하죠. 요즘에 이 반도체 부분이요. 화홀에도 나오고 물홀에도 나오고. 근데 화홀에서는 반도체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앞에 있는 단원에서 원자 구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원자는 실제로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여러 겹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이 있다. 거기 위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네. 이 보호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개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듭니다. 그게 부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종류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중 상태에 따라서 안에 있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시우야, 예. 자 물질 중에서 액체와 기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화학이야. 물리는 고체에 대한 얘기를 해. 두 개가 뭐가 달라? 엄청 달라. 실제로요, 액체나 기체는요, 입자의 개념에서 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A라는 입자의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리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B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B라고 하는 원자가 있고 그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너네 알죠?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전기력. 전기력 중에 뭐? 청력. 청력 작용하는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를 밀 수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전자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기 있는 전자도 마음대로 움직여 서로 간섭하지 않는 상태, 그게 액체와 기체 상태입니다. 이걸 화학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고체입니다. 고체는 내가 점 하나 찍었어. 이 점 보이죠? 아무리 작아도 보이죠? 이렇게 하나의 점이 내 눈에 보이려면 이 안에 원자가 최소 100만 개 모여있는 겁니다. 100만 개 모여있는 겁니다. 됐어? 이 작은 점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려면 이 안에 있는 원자는 100만 개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점 안에 100만 개가 모여 있으려면 사실은 하나의 원자와 그 다음 원자, 또 다른 원자들이 거의 모해져 있는 상태, 겹쳐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고체입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원자인 A가 들어가서요. 거기에 원자핵에 양성자가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 있는데 겹치는 구조로 두 번째 B라는 원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에 해당되는 첫 번째 껍질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자가 겹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능할까 못할까? 이거 가능할까 안 할까? 절대 못합니다. 안 되죠. 전자들은 가벼워서 조금만 힘을 받아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밀어내는 청력이 얘네들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 세기 때문에 절대로 전자는 같은 위치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겹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겹칠 수 없으니까 얘네들끼리 같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 살짝 뭐하니? 밀려.
그래서 첫 번째 하얀색 원자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노란색 원자 첫 번째 껍질은 같은 위치가 아니고 살짝 어긋나서 여기에 첫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인위적으로 전자를 겹치게 할 수 없나요? 전자를 겹치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전기력 구할 때요. R 제곱분의 흑흑흑라고 할 때 이 K 상수가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0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엄청난 세기야. 되겠어? 그래서 엄청난 세기의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겹치게 하는 것도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원자가 있어요. 여기에도 첫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두 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더 세게 밉니다. 그래서 겹칠 수 없어 살짝 어긋나서 전자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걸 몇 개가 해야 됩니까? 100만 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필심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요. 겹치지만 않게 살짝 뜨게 100만 겹을 그린다고 쳐봐요. 100만 개의 줄을 겹치지 않게 그린다고 쳐보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빽빽하게 그려도 그리면 그릴수록 첫 번째 껍질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두꺼워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의 두께가 첫 번째 껍질들의 무리가 돼요. 그래서 고체들은요. 첫 번째 껍질이라는 껍질의 개념을 가질 수 없어. 왜?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고체에서는 첫 번째 껍질이 아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니고 첫 번째 전자 뭐라고 한다? 띠라고 불러요. 띠. 껍질이 아니고 띠 구조를 갖습니다. 띠 구조를 가져. 됐어?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죠? 너네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에 간격이 뭐해지니? 멀어져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조밀해지죠. 네. 근데 얘가 두꺼워지면 껍질이 뭐가 있니? 겹쳐요.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체일 때 전자 껍질이 아니고 전자띠의 구조를 갖는 여러 개의 띠가 만들어진다. 여러 개의 띠가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 전자는 띠에만 들어갈 수 있다. 띠에만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띠하고 띠 사이에 여기를 우리가 띠틈이라고 한다. 띠틈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왜?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이 있으면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올라가지만 껍질과 껍질 사이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것처럼 전자띠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띠와 띠 사이에 벌어져 있는 띠 틈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윗띠로 올라가려면 요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아싸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되겠어? 네.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건너뛸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해. 하나의 원자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많이 집어넣어도 몇 개밖에 안 들어가? 두 개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8개의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잖아. 그것처럼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전자띠에도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띠 꽉 채우고 나서 더 이상 못 들어가네? 그럼 그 다음 띠에 전자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지고 여기는 전자가 없어. 자, 이때 전자를 채운 가장 바깥쪽 띠를 멋진 말로 원자가띠라고 한다.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위에 있는 띠를 원자가띠라고 하고요. 그 원자가띠보다 더 위에 있는 띠에는 전자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전자가 없는 나머지 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라고 부를 거야. 괜찮아? 전자가 들어있는 띠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띠를 원자가띠.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없어. 전자가 없는 나머지 띠는 전도띠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 기억나? 고체들을요 전기 전도도로 구분해요.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어?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 고체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도체. 네. 그걸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고 하는데 고체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고체라고 하고요. 고체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애가 바로 뭐니? 부도체. 부도체는 늙은애가 늙어서 얘기하는 거야.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 부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연체. 절연체라고 해요. 이게 교과서에 절연체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애는 도체고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애가 절연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체보다는 살짝 전류가 안 흐르고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는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어요? 있어요. 걔가 바로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얘가 반도체예요. 되겠어? 예. 전기 전도도에 따라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느냐에 따라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눕니다.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를 얘기하는 게 전기 전도도라면 얼마나 잘 전류가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어? 전기 절연도. 그걸 뭡니까? 저항.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저항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부도체. 부도체의 저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이 뭡니까? 고체입니다. 됐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너네 기억나니?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 2개. 아니요. 중학교 때 2개 배웠죠. 근데 실제로는 4개입니다. 자, 가장 병신 같은 애가요. 저항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니? 전류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여버립니다. 전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 죽여버립니다. 단면적 전압 전류. 자, 전압 전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길이 단면적까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4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그 물질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냐, 이거 나무야, 철이야, 구리야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들의 기본 저항값은 정해져요. 됐어? 기본 저항값들은 정해져요. 자, 그 기본 저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모든 물질을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로 잘라요.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불러. 그 비저항을 로라고 쓴다, 시우야. 됐어? 자꾸 눈이 떨어진다. 자,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거 로라고 한다. 그죠? 비저항값이 0.5인 애가 있어. 비저항값이 1인 애가 있어. 비저항값이 1인 애가 0.5인에 비해서 저항이 2배 커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서 표준 저항값을 만든 걸 비저항이라고 해서 부도체가 비저항이 제일 큰 거고요. 자, 도체의 비저항이 제일 작은 거야. 자, 근데 너네 알아? 도체의 대부분이 뭐야? 금속이죠. 그럼 금속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굴까요? 철. 아니요. 구리. 아니요. 은입니다. 오, 나이스. 은입니다. 그러면 전선 속에 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은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항이 은보다 살짝 큰 구리 넣고 쓰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겁니다. 자, 물질마다 저항값은 다 다르다. 그 중에 표준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쓴다. 됐죠? 자, 이 비저항값은 물질마다 다 달라요. 마치 비열처럼.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저항을 역수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전도도입니다. 비저항을 역수한 값이 전기 전도도입니다.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온도. 자, 그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길이요.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길어져주죠.
됐어. 그러니까 얘 저항값이 만약에 1이라고 쳐. 근데 길이만 2배 길어지게 할 거야. 물길은 똑같아. 그럼 얘 저항이 얼마 됐다는 얘기야? 2 됐다는 얘기야. 됐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번째가 있어요. 단면적. 뭐 있습니까? 단면적이라는 물기 있어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굵어질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중학교 2학년 2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됐어. 그래서 굵기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얘에 비해서 굵기가 2베크레가 있어요. ES 길이는 똑같이 L이에요. 그럼 얘 저항은 얼마입니까? 0.5입니다. 맞아. 됐어.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문자가 있습니다. 온도. 그게 아까 이준이가 얘기한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져 작아져? 이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바로 도체입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도체를 뺀 나머지 부도체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야. 여기가 온도야. 자, 여기가 10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느낌 잡아. 그랬을 때 온도가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A가 있고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이 B와 C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누굴까? A가 누굴까? 도체. 도체죠.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니까 얘는 빼박 도체야.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애가 있죠.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하나는 부도체고 하나는 반도체일 텐데 이 중에서 부도체가 누굴까요? B. 부도체. 부도체가요? 부도체 C. C입니다. 저항이 그 같은 온도에서도 저항이 더 커야죠. 그래야 부도체죠. 됐어.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부도체죠. 됐어. 그래서 얘가 부도체고 얘가 반도체가 돼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 하겠어? 이렇게 봐. 자, 그러면 이 네 개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저항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오메가 저항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비저항을 안 배웠으니까 비저항 생략하고 단면적과 길이의 저항은 비례해 이렇게 했던 거야. 됐어? 근데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해야죠. 거기다가 각각의 물질의 비저항값 곱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항의 크기가요. 비저항, 단면적, 길이밖에 없는데? 온도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이 비저항 값이 0도일 때면 0도일 때 비저항 값 집어넣어요. 10도일 땐 10도의 비저항 값 넣으셔야 돼요. 40도일 땐 40도의 비저항 찾아서 넣으셔야 됩니다. 됐어? 이 비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온도 상수예요. 그래서 그 온도에 맞는 상수값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아래 있는 온도는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 네, 섭씨 온도를 넣어도 되고 섭씨 온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섭씨 온도, 절대 온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절대 온도. 되겠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실제 방법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식하게 전류가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켜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류하고 저항의 크기 전혀 상관없어요. 저항은 고정된 값이야.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종류, 단면적,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해서 저항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왜 부도체예요? 궁금하지 않아? 얘는 왜 도체예요? 궁금해. 그 얘기했어요. 됐어. 실제로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고요.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라고요. 그게 바로 이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전자 원자가띠라고 했어요. 자, 그 원자가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자가 2개만 채워져 있어. 나머지 하나가 빈 공간이야. 그리고 그 위에 전자가 없는 전도띠가 있어. 자, 근데 봐봐. 이 전자는요.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왜?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까요? 그 유명한 자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죠. 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뭡니까? 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그래서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도체고요. 그러면 선생님, 전도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도체는요. 전도띠 위로 갈수록 띠가 두꺼워지니까 겹친다 그랬죠. 근데 전도띠가요. 이 새끼는 아예 겹쳐져 있어요. 이게 전도띠. 이게 전도띠예요. 그러면 아까 띠와 띠 사이에 이 간격을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데 얘는 간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도 자유롭게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도체. 그래서 전류가 자유롭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도체입니다. 근데 부도체나 반도체는요. 원자과 띠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3개인데 그 3개를 꽉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전도띠는요? 전도띠가요. 어떤 애는요. 전도띠와 원자과 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려면 이 새끼가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상온에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은 0%야.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부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뭔지 아세요? 원자과 띠에 전자 꽉 차 있는 거 똑같은데 그 위에 있는 전도띠가 원자과 띠랑 대단히 가깝습니다. 이 간격이 좁아요. 붙어있진 않는 거죠. 붙어있진 않아요. 간격이 있는데 더럽게 좁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얘가 충분히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윗껍질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드디어 뭐가 되는 거니? 자유전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반도체의 구조야. 이게 반도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원자 안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어. 너네 책 봐. 책 보시면요. 43페이지 오세요. 43페이지 9번 그림 보이니? 네. 자, 가나다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중에 누군지 써. 9번 그림에 43페이지 9번 그림에 가나다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중에 누군지 써. 됐어? 가가 뭐야? 부도체. 부도체. 나는 도체. 도체. 다는 반도체. 그걸 밑에 있는 1번 밑에 있는 표봐. 거기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어. 그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큰 애 2개. 누구? 전기 전도는 크네. 알루미늄 정원. 알루미늄하고 누구? 구리죠. 걔네들이 바로 누구냐면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가장 작은 애 2개. 묶어. 유리고무. 그렇죠. 걔네들이 부도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점화듐과 규소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하겠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찾는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42페이지에 2번 그림 찾아. 절연체가 부도체죠. 네. 자, 됐어? 네. 가가 누구야? 절연체. 절연체. 나는 반도체. 반도체. 다는 도체. 도체. 됐어? 자, 넘어와. 45페이지. 45페이지에 3번 그림 봐.
45페이지에 3번과 그 옆에 있는 2번 그림 같이 봐. 자, 3번 그림에서 가는 액체나 기체의 원자 구조야. 그래서 나는 고체야. 알겠어? 네. 원자가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 넘어가. 꼬맹아, 46페이지 보여? 네. 46페이지 6번. 풀어요. 네. 아니. 했어. 6번 봐. 가에다가 써. 뭐라고? 가부도. 절, 네. 가. 부도체 또는 절연체. 나. 도, 도체. 다. 반도체. A는 고, 도체. B는 반도체. C는 절연체. 자, 기억 봐. 가의 전자들은 약간의 에너지만 주어도 고체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 자, A는 나에 속하니? 네, 네. 디귿. 상온에서 자유전자 수는 누가 제일 많아야 되니? 도체가 제일 많아야 되겠죠. B가 15가. 네. 됐어. 자, 근데 B하고 C니까 반도체하고 절연체 중에 누가 많아야 돼? 반도체. 반도체가 많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8번 가. 됐어. 자, 8번의 답이 몇 번이? 1번. 1번인데요. 자, 가에다가 써. 뭐라고? 가는 절연체, 나, 도, 도체, 다 반도. 반도체야. 신경 써봐. 기억 봐. 가는 아무리 큰 에너지를 흡수해도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에너지를 줘도 못 가는 거야? 아니죠. 상온에서 올라갈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주면 부도체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큰 거 누구? 나, 그 다음 다, 그 다음 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상온에서 다의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존재. 전도띠의 전자는 존재합니다. 되겠어? 네,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50페이지 갑니다. 반도체 도핑. 네.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건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파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어느 나라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계 지도자의 순서가 된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순서가 된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따라오는 나라들이 엄청 많고요. 따라잡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더 발전시키셔야 된단 말이죠. 됐어? 자, 그럼 반도체 구조가 뭔 줄 아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 제품 속에 반도체 안 들어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쓰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14조 원소. 14조. 난방어? 14족이 뭐이니? 규소하고 탄소요. 탄소가 14조. 2주기 14주기 탄소고요. 3주기 14주기 규소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탄소
규소 같은 애들이 14족에 속하는데 탄소는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로 쓰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만들 때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주로 쓰는 건 바로 규소다. 자, 우리는 과학에서는 규소라고 하지만 공학에서는 얘를 규소라고 안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실리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건 반도체 산업단지를 얘기합니다. 되겠냐? 실리콘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규소가 14족이라고 하면 꼬맹아 이 족번호의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인 거 아세요? 아세요? 자, 그래서 규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데 너네 알죠? 첫 번째 껍질을 뺀 나머지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우는 게 가장 안정적이니? 288. 8개. 됐어? 그러면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개만 가지고 있어서 규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8개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전자를 하나씩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합니다. 멋진 말. 공유 결합합니다. 됐어? 그래서 위에 있는 얘하고 전자 하나씩 놓고 공유 결합하고 여기도 채우려고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하얀색 규소는 전자를 몇 개 채운 거니? 8개.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하얀색 규소는 완벽해졌지만 옆에 있는 노란색 규소들은 아직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머지 전자들을 꽉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규소들과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죠. 그리고 나면 얘도 불완전하니까 얘도 꽉 채우려고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무한히 반복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규소가 무한히 반복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반도체인데 문제는 얘는 본체는 아니야. 얘는 반도체잖아.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가 저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반도체이다 보니 전류가 도체보다는 잘 흐르지 않죠. 그러니 나는 반도체지만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싶어. 됐어? 자, 반도체지만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전류가 흐르는 성질, 전기, 전도도를 도체만큼 뭐 시키고 싶냐면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공학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는 뭐 했다라고 하냐면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공학 용어예요. 도핑. 되겠어? 자, 우리 운동선수들은요.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법 약물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걸 그래서 도핑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수 반도체를 도핑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로 만들고 싶어. 방법이 있을까? 있어. 됐어. 전기 전도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얘는 너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수한 물질이라서 전류가 흐르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도핑하기 위해서 얘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전류가 흐르는 게 좋아진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원소를 저기다가 살짝 집어넣어주면 순수하지는 않아지잖아. 그걸 뭐라 그래?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면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는 도핑이 일어나.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물질 넣는데?
이게 기술이야. 어떤 물질을 넣어야 되냐면 14족이 있던 자리에 13족 또는 15족을 넣는 겁니다. 아무거나 넣지 않고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합니다. 자, 그 족. 13족을 도핑하면 됐어. 13족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너네 아는 거 뭐 있어? P. 붕소, 칸이네. 자, 붕소 또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래서 저는요 13족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을 넣을 때요 여기 있는 규소 하나 빼, 이 흰색 뺄 거야. 그러면 흰색 뺄 때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넣었던 하얀색 전자들 가지고 나오겠죠. 자기 전자. 됐어. 이 빈자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알루미늄 넣을 거야. 근데 알루미늄은 몇 쪽이라고? 13쪽. 그럼 전자 체외각이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어요. 됐어.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이렇게 하고 들어와. 근데 이 새끼가 전자 몇 개 박아? 몇 개 박아? 3개 박아요. 다 와! 뭉쳐요. 꽉 찼다! 이 지랄해. 근데 이 새끼 병신이죠. 여기 빈자리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에요. 왜냐면 원자가 띠에 전자를 꽉 채워서 4개까지 꽉 채워줬는데 규소 빼니까 4자리 비어. 그 자리에 알루미늄 넣으면서 몇 개 채워? 3개 채워. 그럼 보이니? 뭐가 생겨? 한 자리 빈 공간이 생기지. 이 빈 공간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요. 됐어. 그래서 14족을 빼고 13족을 넣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은요 구멍 공짜. 마이너스가 있던 자리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빈 공간이 생긴 거야. 우리는 플러스를 양의 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의 이름이 양공입니다.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양공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서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돼. 그러니까 얘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해. 한국말이야. 전하를 날려주는 역할.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양공이 생기면 됐죠? 이것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군데군데 양공을 만들어주는 게 기술이야. 자, 이렇게 만든 반도체를 우리는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플러스는 포지티브. 포지티브. 그래서 양공이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입니다. 얘가 P형 반도체야. 됐어. 자, 근데 15족을 도핑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15족을 도핑할 때 15족의 대표적인 게 인입니다. P랑 N. 네, 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규소가 있던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를 인이 와서 채울 거야. 근데 인은 몇 족이니? 15족. 그러니까요. 5개? 인이 오면서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오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채웠는데 하나가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 안 버려요. 삐져나와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개의 자리밖에 없어서 4개 채우고도 하나 남으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띠로 이 새끼 올라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뭐가 되니? 자유전자가 되죠. 됐어. 원자과 띠의 전자를 꽉 채우고도 전자가 남으니까 그 위에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 그 전도띠에 올라간 이 전자는 옆에 빈 공간들이 있어서 얘가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남아도는 전자, 자유전자가 생겨. 이 자유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해요. 됐어. 그러면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반도체 써요? 반도체는요. P형 따로, N형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 안에 절반은 P형, 절반은 N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있는 걸 우리는 둘은 더블이라고 하죠. 그 더블이 그래서 그리스어에 어디에서 왔냐면 다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2개의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다이오드 중에 제일 유명한 다이오드가 뭐야? 달광 다이오드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 중에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3개가 들어있는 반도체도 존재합니다. PNP 또는 MPN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3개는 트라이앵글 할 때 트라이가 3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적두어예요. 그래서 반도체 3개로 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트리플 지스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반도체가 3개가 한 세트고요. 다이오드는 반도체 2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 우리는 트랜지스터는 물통에서 배워요. 다이오드는 물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얘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잘 봐. 자,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회로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전압을 어느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냐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을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순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반드시 P형 쪽에 플러스 극이 오게 걸어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외우십시오. people. 못 외우면 병신입니다. people. 됐어. P형 쪽에 플러스가 오게 걸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순방향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P형 쪽에 플러스가 오게끔 걸어주면 꼬맹아, P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다고 했어? 아까 P형 반도체에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 전자. P형 반도체에는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 P형 양봉이요. 포지티브형 반도체. 정신 차려. 됐어? 양봉이 많다고 했어. 자, 그래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봉들이 있는데 잘 봐. 여기다 플러스 걸면 양봉이 끌려갈까 밀릴까? 밀려요. 양봉도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갖다 대면 이 양봉이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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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그 유명한 단어 나옵니다. P형과 N형의 가운데 정말 접합면 쪽으로. 접합면 쪽으로 양봉이 밀려갑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걸려 있잖아요. N형 반도체 쪽에 드글드글 있는 게 뭡니까? N형이니까 뭐가 있어요? N형 반도체에 자유전자. 근데 그 자유전자들의 마이너스를 걸면 얘네들은 자유전자들이 뭐 할까요? 밀립니다. 어디로? 접합면 쪽. 그러면 결국은 접합면 쪽에서 자유전자와 양봉이 뭐 하겠니? 만나요. 그동안 자유전자는 여기에 와도 여기 빈 공간이 없어서 못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전자가 왔는데 여기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양봉을 타고 아싸! 그러면서 건너가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봉과 자유전자를 접합면 쪽으로 밀어서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니? 그러려고 P형 쪽엔 플러스를 N형 쪽엔 마이너스를 건 거다.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이렇게 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게 바로 순방향 전압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P형 쪽에 플러스 걸어줘야 되는데 옌병 우리 집은 무슨 전압이 걸려있냐? 마이너스 220V. 우리 집에는요 전압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은혜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전압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은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다가 그 다음에 전압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네 건전지 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꼽죠. 근데 왜 콘슬레트 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보고 꼽아요? 왜?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교류 전압이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 교류 전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교류 전압이란 뜻입니다. 교류 전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한 번은 됐죠? 한 번은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어.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와. 그쵸?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류는 전자와 무슨 방향? 꼬명아, 너네 일반 반 애들보다 지금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 정신 안 차려? 전자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요? 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 들어오는 방향으로 흐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류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반도체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교류 전압이라서 그 다음 순간에는 거꾸로 역방향 전압이 걸려요.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됐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가 N극, 여기가 P형인데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유전자 저쪽으로. 자유전자가 일로 끌려와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양봉은 일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거 타고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아예 전류 자체가 안 흐릅니다. 역방향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부도체가 되는 거? 자, 그러면 꼬맹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를 연결해서 쓸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연결됐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는 P형과 N형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P형 반도체는 삼각형으로 N형 반도체는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됐어. 기호로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요. 지금 교류 전압에서요. 교류 전압에서 한 번은 순방향으로 걸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한 번은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평상시에 반도체가 없으면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전류는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1초에 60번. 됐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1초에 60번씩 바뀌는 우리 집은 무슨 전류가 흘러?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압에 의해서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되겠어? 근데 반도체를 연결해 놓으면 어떤 줄 아세요? 반도체를 연결해 놓으면 순방향에 해당되는 이 방향으로는 전류를 통과시키는데 거꾸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면 얘가 흐르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막아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집은 한 번은 순방향으로 한 번은 역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이쪽이 순방향, 이쪽이 역방향 이런 전류가 흘러요. 됐어? 근데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으면 순방향일 때만 전류를 통과시키고요. 역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순방향인 전류만 흐르게 하고 역방향인 전류는 흐르지 못하게 해서 우리 집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걸러내주는 장치야.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거야. 됐어? 여러분들 집에 물 깨끗하게 걸러주는 장치가 정수기죠. 됐어?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걸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정류작용한다. 전류를 깨끗하게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류작용하는 역할이 목적입니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걸러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나쁜 점. 전기세 10,000원어치 쓰면 그 중에서 5,000원어치 못 쓰는 거야. 못 쓸 거야. 전력 낭비가 너무 커. 되겠어? 근데 이게 필요하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P형 반도체는 삼각형 표시로, N형 반도체는 직선 표시로 한다. 근데 꼬맹아 잘 봐. 이 표시 우리 들어오게 해봐. 유튜브 이게 뭡니까? 영상 같은 플레이 거. 버튼이야. 전기 제품의 플레이 버튼이야.
한 번 누르면 플레이가 되죠. 왜?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니까.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적으로 정지하죠. 그거 뭡니까? 순간 역방향을 걸어서 전류 못 흐르게 막아버려요. 됐어. 그래서 플레이 하다가 멈추고 플레이 하다가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정류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야. 되겠니? 그랬을 때 삼각형은 P형, 자 막대기는 N형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스위치 내리면 불 꺼지죠? 스위치를 키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요. 스위치를 끄면 됐어. 얘 역방향 전압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르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반만 쓰고 반은 못 쓰는 아까움이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 가지고 있는 책 펴. 자 책에서요 뭐 보시면 되냐면 63페이지에 11번 봐. 문제 읽어 풀어. 63페이지에 11번이라고 했나? 11번이요. 63페이지에 11번 풀어봐. 문제 읽었어? 이제 제가 할게요. 자, 첫 번째 가그림은요. 다이오드를 하나만 연결해 놓은 회로도예요. 그러니 여기에 순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갈 때는 흐르게 해주지만 이렇게 올 때는 못 흐르게 막어. 그치? 그러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가 교류 전류라서 이렇게 들어오지만 자, 이 반도체 하나를 연결하면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 흐르고 역방향일 때 안 흐르는 이 형태가 만들어져. 그래서 전력 손실이 크다 그랬어. 이걸 개선한 방법이 옆에 있는 그림이야. 옆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고요. 자,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놓고요. 회로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에 교류전원 장치가 있고요. 여기서 일로 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일로 연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일로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고 여기에 저항이 있어. 신기한 거 보여줄게. 너네가 만약에 영재고나 과고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다이오드가 얘 번호 붙일게요. 1번, 2번, 3번, 4번. 너네도 이렇게 써. 그래서 1, 2, 3, 4라고 써.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이 교류 전압이 이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고 치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느 반도체 쪽으로 가니? 1번이니 2번이니? 2번. 2번.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면 막혀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2번 지나갑니다. 2번 지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의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 이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돌아서 일로 와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몇 번으로 갈까? 4번. 1번으로 갈까? 양쪽으로 가죠. 1번, 4번. 양쪽으로 가? 자, 이때 1번으로 못 갑니다. 왜요? 1번으로 가면 얘는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에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번으로 안 가고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갑니다. 됐어? 4번으로 가서 이렇게 와서 1로 갑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2번 지나 4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1번이랑 3번은 단순히 저 자, 길을 맡기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거 거꾸로 역전압 걸린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절로 안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 흘러요. 자, 요번에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1로 가자. 됐어? 1로 갔어. 여기서 어디로 갈까? 3번. 그렇죠. 아까 안 갔던 1로 갑니다. 3번. 근데 더 신기한 건 3번지라서 저항으로 오죠. 여기서 절로 어떻게 올려요? 아까랑 같은 방향. 우와. 우리 집에 교류 전류가 걸리면 이렇게 저항에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근데 다이오드를 연결하니까 저항에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오. 그러니까 정류전류한 거야.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 놓고요. 여기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번. 1번. 이렇게 갑니다. 양방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되겠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방향일 땐 전류 흐르고 역방향일 땐 못 흐른다 그랬는데 역방향 전압도 씁니다. 전류. 그래서 역방향을 뭘로 틀어버린 거야? 순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야. 순방향으로 바꿔버려서 저항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교류 전류라서 항상 한 방향으로 정류작용하기 위해서 다이오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정류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기술이야. 되겠어? 네. 이런 생각하는 거야. 뭐야?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위로 다시 올라가시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초록색 그래프 그리실 때 네. 여기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요. 2번 갔다가 2번 갔다가 쭉 돌아가지고 다시 저기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1번으로 가서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1번으로 오자. 1번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1번에서 2번으로. 자, 지나갔던 아이를 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요? 지속적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전류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항이 커지는 거고요. 최단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류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서 전류의 속성이 안 나죠. 교류전류는 왜 쓰나요? 어? 교류전류를 왜 쓰나요? 교류 전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류가 교류 전류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직류 전류로 만드는 것보다 교류 전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어져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되겠어? 아니, 자, 근데 그동안은 교류 전류 잘 썼었는데 왜 지금은 직류 전류 써야 돼요? 그동안 저 저항에 전류가 교류 전류로 흘러도 됐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직류 전류만 쓰려고 하는 거야? 돈 없어서. 직류 전류를 써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 제품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 가벼워. 충전이요. 충전이라는 건 직류 전류밖에 못해요. 교류 전류로는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충전 기능이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은 직류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 기능이 있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나온 거죠. 그게 아니고 콘센트를 뽑아서 쓸 거면 교류 전류로 써도 오방이에요. 됐어.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배우고 갈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하나 구분하셔야죠. 아까 선생님한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배웠죠? 네.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이 있는 거? 양고. 그렇죠. 양고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보면 양. 책방 62페이지 봤냐? 62페이지에 4번 그림 봐.
62페이지의 4번 그림 중 하나는 순수 반도체고 하나는 불순물 반도체야. 구분해봐. 가가 순수. 가가 순수고 나가 순수. 가운데 A라고 적혀있는 거 보여요? 거기에 전자 하나가 옆으로 튀겨나온 거 보이세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불순물 반도체 중에서 뭘 것 같아요? N형 반도체입니다. 자유전자가 있는. A가 어디 있어? 거기 잘 보시면 가운데 있어요. 핑크색. 자, 다시 볼게요. 3번 그림 가세요. 3번 그림에서 둘 다 불순물 반도체인데 어떤 애가 P형이고 어떤 애가 N형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62페이지 3번. 자, 그 중에서 가가 뭘까요? 가가 N. N형이죠. 자유전자 보이죠? 됐어요? 동그라미 쳐놔. 나는 뭘까요? B요. 네, 거기 양공 보이죠? 이거 P형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알아먹으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답 3번에 가 P나 가이나 P? 뭐라고요? 가 N이나 P? 네, 가가 N형이고 나가 P형이고요. 가와 나에서 주로 전하를 나르는 거. 가에서는 누구? 인. 자유전자. 자유전자. 나에서는 누구? 양보. 양고. 너네 자꾸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집중 안 해? 헛소리해? N형 반도체의 전자 나르게는 됐어. 전하 나르게는 자유전자고요.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거 양공이라고 해요. 됐죠?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 넘어가 보시면 아니다. 제자리 62페이지. 62페이지에서 그림 하나 보고 가자. 5번 그림봐. 3번처럼 그려서 P형인지 N형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걸 5번처럼 그려도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그려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 원자가 띠의 양공 보여?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도띠의 자유전자 보여? 네. 맞아? 전도띠 안에 자유전자. 자, 그랬을 때 가는요. 양공이 많아? 자유전자가 많아? 자유전자.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예요. 나 그림 보세요. 원자가 띠의 양공 보여? 그리고 원자가 띠보다 살짝 위에 전자들 무시야. 전도띠에 있는 전자 보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전도띠에 있는 전자하고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 중에 누가 많아? 원자가 B.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이 훨씬 많죠. 양공하고 자유전자 구분하는 거야.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헷갈려? 괜찮아? 자, 이때 양공이 많아? 자유전자가 많아? 양공이 훨씬 많죠. 얘는 뭘 나타낸 겁니까? P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가는 N형 반도체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P형 반도체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디와 어디를 비교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다시 보죠. 넘기세요. 호men아, 1번의 가가 뭘까? 1번에 가가 부도친가? 1번의 가가 뭘까요? 이거 양공하고 순수. 자유전자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순수 반도체예요. 나는요. 이거는 N형. N형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 밑에 있는 2번 그림에 나 보세요. B는 네, 얘는 양공이 맞아요. P형 반도체입니다. 이해돼? 1, 2번 답. 전화는 아니고 밀도를 어떻게 많을수록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받는 전자를 주는 애는 주계준이, 주계준이. 그다음에 전자를 받는 애가 받계준이. 거기 보시면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규소에서 인듐 쪽으로 전자가 가죠. 그러면 규소는 뭡니까? 주계준이고요. 인듐은 받계준이에요. 그런 뜻이야. 주고받는다 뜻이야. 제가 할게요. 1번 보세요. 가는 순수 반도체고 나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15족 도핑한 겁니다. 자, 기억 보죠. 기억 보시면 가에서 원자가 띠의 양공과 전도띠의 전자수 같냐라고 했는데 같죠. 순수 반도체니까. 나에서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가 3개니 아니죠. 15족 도핑했으니까 5개였어야 됩니다. 이해돼? 네. 디귿. 전하 나르게 밀도, 전하 나르게 밀도는 전류가 잘 흐르는 애가 전하 나르게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 게 순수 반도체니 N형 반도체니? N형 반도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하 나르게가 훨씬 더 많아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인듐이 몇 쪽일 것 같냐? 인듐이 13쪽이죠. 그러니까 양봉이 되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3개만 가지고 있어야 중성인데 옆에 있는 규소가 양공 쪽으로 전자를 줘. 그러면 인듐의 입장에서 전자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온 되는 거야? 음이온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기억 보세요. 가에서 인듐은 음이온 된다? 맞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밖계준위의 전자는 반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니? 그 나그림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밖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고정된 전자야. 알겠습니까? 이해돼? 부모님? 네. 자, 디귿. 나에서 양공은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에 의해서만 생깁니까? 자, 꼬맹아. 나에 있는 양공이 전도띠로 간 4개의 전자에 의해서만 생긴 거니? 그럼 구멍이 4개여야지. 맞아? 아니죠.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수능 문제 하나 봐요. 넘기시면 꼬맹아 66페이지에 6번 지워. 이건 안 할 겁니다. 자, 8번이요.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스타일. 해봐. 선생님, 교류 전원이 그거 방향 계속 바뀌는 거죠?
견디는 애들이 결국은 원하는 곳에 가. 슬럼프는 누구 나와? 너네만 오는 거 아니야? 자, 보시면 이렇게 저항 있고 여기 x, y 반비치 있는데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 밑에 또 다른 저항 있고 병렬 연결됐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있어. 자, 스위치를 꼽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여기는 직류 전압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교류 전압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선택할 수 있어. 자, 그 중에서 A, B 됐니? 이 스위치를 처음에 A에다가 연결해. A에다 연결했더니 꼬맹아 얘 불 켜줘. 되겠어? 이 얘기야.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에 무슨 극이 걸려 있는 거야? 플러스. P형이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P형이고 여기가 뭡니까? N형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X라고 하는 거 자유전자가 전화 나르게야? 양. 얘는 양봉이죠.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접합면에서 자유전자와 양봉이 만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디귿 스위치를 그러면 B에 연결해보자. 그럼 반만 켜줬다가 반은 꺼지겠죠. 띵띵띵띵 하니까 자, 이때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아니죠. 순방향일 땐 나오고 역방향일 땐 안 들어가는 거라서 항상 빛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되겠어? 이렇게 간다. 이해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너네들은 다음 주부터 30분 일찍 오는 거. 그리고 너네들은 다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 됐어? 네, 수학 심야 안 할 때까지는 목요일 날 나가서 선생님하고 물리 심야를 할 테니까 그때는 하이탑을 들고 오시면 되겠죠. 만약 실수로 못 봐주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고추를 자르겠죠. 거세.